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급하게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최신 커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커널 버전에서 마운트 옵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피처들 위주로, 그리고 어떤 안드로이드랑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했는지, 그리고 보통 지금 이제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문제들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솔루션보다는. 그래서 각 문제나 토픽 위주로 한 열 몇 개 정도를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서 뭐 어떤 재밌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저는 이제 픽셀 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픽셀 폰을 만들 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풀어야 되는지 그런 토픽별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제 연도에 따라서 지금 먼저 소개를 드리는 토픽들은 저희가 먼저 옛날부터 이렇게 시대 순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포커스가 처음에는 약간 성능이라든가 중요한 피처 위주로 시작을 했다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어떻게 QA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다음에 다시 성능 쪽으로 보고,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보고 스테빌리티를 올렸다가 다시 성능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의 어떤 토픽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피처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제가 요거를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설명을 여기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디바이스를 처음 부팅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처음 부팅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일 처음에 뭐 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부팅이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당연히 아키텍처도 알아야 되죠. 스마트폰이 지금 하이엔드도 있고 미드도 있고 엔트리 레벨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인베디드 IoT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안드로이드로 통합되고 있는데, 그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고 약간 있어야 성능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무턱대고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엔트리 레벨에 맞는 적당한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먼저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이엔드를 보고 있어요. 로우엔드를 보진 않습니다. 하이엔드는 뭐냐면 가장 빠른 컴포넌트, 지금 우리가 휴대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컴포넌트들을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는 CPU부터 되겠죠. 그래서 SoC를 만들고 그 SoC 주어진 땅덩어리 안에 어떤 코어를 몇 개를 쓰고, 지금은 빅리틀로 리틀 코어 4개에 미들 2개, 빅코어 2개, 이렇게 8개 코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D램 사이즈가 궁금해서 D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8기가,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커패시티를 쓰긴 쓰죠. 그러면 이 D램 사이즈가 중요한 거는, D램 사이즈가 크면 성능의 관점은 레이턴 스왑보다는 그냥 런타임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팩터인데, D램 사이즈가 작으면 스왑을 하든 메모리 관리를 하든 이런 류의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하이엔드는 D램 사이즈도 큽니다. D램도 크고, 스토리지도 보면 커패시티가 작은 데서 이제는 큰, 예전 같으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32기가 64GB짜리 스토리지를 썼다면, 요새는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라지 커패시티를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커지게 됐을 때 그 값어치를 하느냐를 살펴보면 그게 또 틀려요. 성능을 보게 되면 32기가, 64기가 때는 작죠. 작으니까 칩 코스트도 낮고 그래서 많이 팔리지만 성능은 떨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스토리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스토리지 안에 지금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스토리지, 그 안에 어떤 패러렐리즘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이 간의 어떤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커패시티가 작은 거에 고정을 하게 되면 성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반대로. 그래서 커패시티를 키워서 성능을 높이는 게 현재 추세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보장해주기 위해서 128기가, 256기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능상 벤치마크를 돌리면 128기가보다는 256이 당연히 빠른데 256기가와 512기가는 거의 성능이 같아요. 현재 트렌드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사는 커스터머, 저희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니까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256에서 512를 돈을 2배를 주고 팔지만 사실은 성능은 비슷하고 대신에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리소스가 적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서 최고의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스마트하게 생각해 보면 작은 커패시티도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256기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픽처나 이런 레코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유저 시나리오에서는. 그래서 스토리지를 하는 분들은 절대 스토리지를 다 채우고 쓰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에서 20%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클라우드에 다 올리고,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는 작게 해서 성능을 최대한 빨리 한다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유저는 실제 빅데이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까보면 유저들은 거의 90% 이상 스토리지를 꽉 채워서 쓰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깔고 지우지 않고 계속 깔고 쓰지도 않고 계속 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지게 돼서 니즈는 커져서 거기서 돈은 벌 수 있지만 사실 스토리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냥 주기적으로 앱을 적당히 지우고 뭐 디프레멘트 한다고 하죠. 시스템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성능도 유지를 하면서 오래 쓸 수 있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패턴들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디바이스를 켰을 때 어떤 식의 동작하는지가 중요하고 런타임에 어떻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이런 하드웨어, 뭐 CPU, DRAM 그리고 스토리지 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유저의 어떤 I/O 레이턴시라든가 밴드위스라든가 벤치마크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한 저의 토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시스템을 꾸리는가 그겁니다. 안드로이드를 처음 부팅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이 디바이스를 컨피규어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는 어떤 OS를 잘 돌아가게 만드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 되었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팅을 하면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하나는 패스트 모드라고 해서 붓로더가 처음에 뜹니다. 그 붓로더는 아주 작은 코드가 붓롬이라고 하는 코드 바이너리가 있는데 걔가 SOC 안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SOC 안에 그 붓롬에서 가장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붓롬에서 코드가 돌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부트로더라는 어떤 아주 조그마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 룹을 돌고 있는 그냥 심플한 싱글 트레드의 바이너리인데 걔가 호출을 하면서 이제 그 붓노더가 돌아가고 그럼 첫 번째 붓노더가 하는 일들은 디바이스를 세팅을 어떻게 할 거고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스토리지에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파티션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GPT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로지컬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또 있고 디바이스에 그런 것들 어떻게 구성을 해서 안드로이드가 나중에 그걸 쓸 거냐. 이러한 복잡한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안드로이드랑 디바이스 만드는 매니팩처랑 공유를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붓로더가 됐고 그 붓로더에서 플래시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커맨드들은 다 제공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안드로이드를 시스템을 만들면 예를 들면 이게 붓로더가 이렇게 처음에 로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스토리지를 붓노드에서 컨피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셔닝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티션들이 있어요. 하나는 리드 온리 파티션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저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이 있는데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정도가 여러 개의 리드 온리 파티션들이 있고 이게 나머지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인데 이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이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 파티션이에요. 모든 새로 쓰는 데이터들,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픽처, 뭐 어떤 것들, 모두 새로 쓰는 것들은 다 여기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저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나머지 리드온리 파티션은 보통은 이제 시스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스템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부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스크립트랑 바이너리랑 라이브러리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시스템 파티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분로더에서 하는 일은 이 시스템 파티션을 포맷을 하고 플래시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희는 안드로이드 빌드를 한다고 하죠. 소스코드에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빌드를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라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시스템 .img라는 게 요게 플래시를 하는 거예요. 요게 시퀀셜하게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분노드에서. 그렇게 해서 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 분노드가 하는 일을 끝나고요.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커널을 로드하겠죠. 그래서 다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커널 이미지를 D램에 로드를 한 다음에 언컴프레스 한 다음에 그 커널을 이제 스타트 구동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듈을 로드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디스크도 이니셜라이즈 되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시스템 파티션, 이 리드온리 파티션들을 마운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안드로이드 홈 스크린이 나오면서 GUI가 돌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파티션도 포맷을 해야 되고 포맷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그 포맷 과정을 이제 저희는 데이터 와이프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 파티션은 그냥 쫙 밀어버리면 empty 상태가 되고 그거를 처음 부팅을 할 때 어떤 특정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포맷을 하게 된 이후에 데이터 파티션을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ready to u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는 그때부터 패스워드를 넣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인스톨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 이 두 가지의 리드 온리랑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에 쓰이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까지는 리드 온리 파티션과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은 ext4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ext4를 썼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은 일단 스테빌리티는 확실히 보장이 돼요. 엄청 스테이블하죠. 그렇지만 새로운 피처를 넣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파일 시스템이고 새로운 피처를 넣는 데 대해서 무지하게 어떤 컨저버티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그만큼 또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이런 새로운 피처, 안드로이드의 피처와 파일 시스템의 피처를 정확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보통은 버티컬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ext4가 사실은 엄청난 바틀렉이 되고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하게 돼서 그래서 시작을 한 게 파일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해서 F2S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 F2S는 아주 심플했어요. 그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퀀셜 라이트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 피처들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양들이 약간 복잡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워크로드에 가장 최적화를 해왔다. 그게 ext4하고 크게 다른 점이에요. ext4는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피처들은 사실은 얼마 없어요. 예를 들면 EX4 메인테이너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실제 클라우드에서는 ext4를 쓰지 않고 ext2와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버퍼링을 하고 어떤 새로운 거를 쓰지 않고 스테이블하게만 유지를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추가적인 피처들은 ext2로 쓰이는 ext4 위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대용량을 릴라이빌리티를 높이거나 폴트 톨러런스나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을 그 위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ext4의 발전이 더 이상 없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는 FTFS라는 초기 버전을 가지고 안드로이드에 최적화하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 가장 프렌들리한 그러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도구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이제 피처들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리드온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토픽이 있어요. ext4를 쓸 거냐, ftfs를 쓸 거냐, 아니면 최근에 erfs라고 또 다른 파일 시스템이 나왔죠. 그런 거를 쓸 거냐, 그런 토픽이 있고. 그렇지만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fs라는 것이 이제 디폴트가 되어 있어서 다음 이제 안드로이드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이나 이런 메이저 OEM들은 ftfs를 지금 이네이블해서 shipping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태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대한 이런 트렌드는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가정이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거는 대부분은 리드 라이트블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어떻게든 빨리 라이트를 하고 성능 관점에서 그리고 스테빌리티 관점 그리고 라이프타임 관점이 있어요. 또 그래 플래시 메모리는 라이프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런 거를 FTPS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피처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피처는 애토믹 라이트 서포트라고 해서 이게 픽셀 3면은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한 피처예요. 그래서 뭐냐면 SQLite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엔진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쓸 때 비헤이비어를 보면 하나를 충족을 해야 돼요. 애토미시티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여러 개의 블락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여러 군데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전부 다 어플라이가 돼요. 파워를 갑자기 껐을 때 전부 다 다시 하나로 보일 거냐 아니면은 전부 다 그전 이 버전으로 보일 거냐 이게 all or nothing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어, 그 속성, 프로퍼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SQLite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두 개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는 저널 파일이라고 하는 데다가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거기에 다 쓰고 완전히 데이터가 개런티가 되면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저널 파일을 지우면 전부 다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던가 원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애토미시티를 보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당연히 있죠. 두 번 라이트를 해야 되고 각각 할 때마다 파워 어프를 했을 때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F싱크를 해야 되거든요. F싱크 그 리눅스에서 파식스로 데이터가 확실히 디스크에서 살아나게끔 개런티 100% 개런티를 하는 거는 F싱크나 싱크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그런 속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F싱크를 두 번을 날리게 되죠. 저널 파일에 라이트를 하고 F싱크, 그 다음에 원본을 업데이트하고 F싱크 이렇게 하면은 그 두 F싱크 사이에서 파워가 갑자기 꺼졌으면 옛날 거를 다 날려도 되고 아니면 옛날 게 다 있었으면 새로운 라이트가 다 있었으면 그 새로운 라이트를 데이터를 다시 어플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F싱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패러리즘을 봤을 때 라이트를 이렇게 쭉 하게 됐을 때와 한번 이렇게 딱 하고 뭔가를 기다렸다가 또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플래시 쪽의 스토리지는 이미 레이턴시가 거의 뭐 밀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똑같은 IO 패턴으로 똑같은 시퀀셜 라이트를 했을 때 여러 개로 나눠서 뭔가 딜레이가 생겨서 보내는 거와 하나의 큰 IO로 디스크에 내려보내는 거는 그 데이터를 트랜스퍼할 때 그 DMA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DRAM에서 UFS라고 하는 플래시 스토리지까지 내려가는 이 DMA 트랜스퍼에서 그게 끊겨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성능이 거의 엄청나게 막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 그래서 성능을 이런 식의 성능을 개선할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IO 라이트를 줄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게 SQLite를 고치자. 이거를 속성을 애토미시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왜 SQLite가 해야 되냐? 파일 시스템이 하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뭐를 리커버를 해야 파워 컷을 했을 때 뭐를 리커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그 칼자루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다 컨트롤하고 있고 매니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다. 대신에 파일별로 애토믹 라이트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어떤 기존의 파일을 하나 유저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중간에 랜덤하게 어떤 파일 내 옵셋을 랜덤하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살리던가 아니면 전부 다 없애던가 그거를 파일 시스템이 지원을 하게 되면 SQLite에서 하던 어떤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썼다가 F싱크하고 여기 썼다 F싱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줄일 수 있는 줄여서 거의 2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앱데프에서 지원을 뭐 솔루션은 간단해요. 그런 데이터 업데이트되는 이런 중간에 데이터들을 페이지 캐시에 어느 정도 쟁여놨다가 바로 디스크에 어플라이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SQLite가 트랜잭션을 끝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전부 다 플러시하면서 전부 리커버리 할 수 있게 마킹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간단한 뭐 솔루션으로 그걸 구현을 했고 이게 첫 번째 피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해서 이제 SQLite 메인테이너하고 일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오피셜하게 SQLite가 이 피처, FTPS 피처를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바꿔서 그게 첫 번째로 적용한 피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버전은 모든 거를 D램에다가 쟁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스트 케이스가 생기죠. 예를 들면 유저가 트랜잭션을 시작해라고 어떤 파일에 오픈을 한 다음에 계속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커밋하지 않고 계속 라이트를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페이지 캐시에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리클레임 할 수도 없고 인밸리데이트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메모리 프레셔 상황이 생겨서 디바이스가 이제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큐리티 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을 하지 않죠. 그 멜리셔스 유저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케이스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올해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이러한 솔루션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플러시할 수 있게끔 하고 뭔가 좀 키 아이디어는 템파이노드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그게 있어요. 피처가 있어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 쪽에 있는 제네릭한 피처죠. VFS 피처인데 그 템프 아이노드의 속성은 디렉토리 엔트리가 생기지 않는 애예요. 그래서 그 아이노드는 버추얼 아이노드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 아이노드는 어디서든 이렇게 액세스가 되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그런 올번 아이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를 템포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피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노드 구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잠시 가지고 있자. 메모리만 들고 있지 말고 필요할 때 메모리 프레시가 났을 때는 그 데이터들을 디스크에 써도 되게 대신에 애토미시티만 보장을 하게끔 하면은 그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새롭게 지금 추가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모리 프레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새로운 피처가 들어갔고요. 그게 이제 애토믹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피처입니다. 두 번째 피처는 이게 거의 이제 맨데토리나 리퀘어먼트인데 인크립션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시큐리티 팀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거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성능이 떨어지죠, 대부분. 시큐리티는 항상 성능을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성능이 떨어져도 하겠다고. 그런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인크립션인데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라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파일별로 인크립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오픈을 해서 그 파일에 크립트 그 키를 어사인을 해주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인크립트 디크립트 해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키 없이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어요. 인크립트 디크립트 된 데이터만 볼 수 있는 키 없이는 인크립트 된 데이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휴대폰은 대부분 그걸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퀄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피처는 거의 디폴트가 됐고요. 3, 4년 전부터. 근데 왜 파일별로 해야 되냐?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 키가 누구를 위한 키냐가 이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패스워드를 집어넣죠. 휴대폰에. 그게 키예요. 하나의 키.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으면 하나의 키가 제너레이트 되고, 그 키는 그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키니까 유저별로 하나씩 키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키로 전체를 인크립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시스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직접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저 컨텐츠만 인크립션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를 하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저 컨텐츠만 유저가 할 수 있는 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담고 있는 파일만 인크립션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고, 그래서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나온 거고, 초창기 버전은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은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키를 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인크립팅 데이터가 4K라고 치면 4K 데이터를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 하는 거는 CPU가 했다. 소프트웨어가 했다라는 거는 CPU 사이클을 먹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파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레이턴시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O 컴플리션이 났을 때 디크립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IRQ 핸들링 사이의 패스에서 디크립션을 할 경우에는 거기 그 컨텍스트에서 할 수가 없어요. 뮤텍스라든가 슬리핑 해야 되는 펑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워크 큐를 써갖고 다른 컨텍스트로 스위칭을 한 다음에 거기서 디크립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IO 컴플리션을 원래 호출한 파일 시스템에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최근에 다 발견된 건데, 결국은 그 워크 큐에서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딜레이가 만약에 100마이크로세컨 이상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혹은 어떤 다른 리얼타임 스레드라든가 이런 다른 스레드가 스케줄링 때문에 쭉 밀려나게 되면 결국은 IO 컴플리션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QoS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딜레이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는 게 또 다른 이슈가 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퍼포먼스 팀 입장에서는 이 딜레이 되는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게 넌 디터미니스틱하게 가면 안 된다가 리퀘어먼트. 그래서 빨리 하면 좋지만 이러한 딜레이를 없애는 게 최고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팀이 요청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워크 큐를 쓰는 거를 어떻게든 막자. 그러면은 가장 심플한 방법은 하드웨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FS 크립트는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인데 이는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구현이 됐고, 그 버전에 하드웨어가 지원을 하게 되는 피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인라인 크립트라고 해요. 인라인 크립트. 그래서 인라인 크립트 피처가 들어가면서 하드웨어가 서포트를 하면 그런 워크큐를 쓰지도 않고 그냥 이미 읽은 데이터가 디크립트 된 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약간 심플해요. 그래서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커널에 다 있고, 하드웨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드웨어 그 인크립션 엔진은 UFS라고 하는 스토리지의 컨트롤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SOC 안에 그 IP가 있어요. 하드웨어 인크립션 엔진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키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을 같이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인크립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IO를 마지막에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스토리지에 보낼 때 너는 요 레지스터에 있는 키를 가지고 이거를 인크립션 해라라고 그 정보를 그 IO 서밋을 할 때 같이 보내요. 그래서 요 IO는 몇 번째 슬롯에 있는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 해.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도중에 이거를 다 바꾸고 나서 UFS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결국은 인크립트된 데이터를 그냥 쓰면 돼요. 리드도 똑같아요. 리드 할 때도 몇 번 슬롯에 있는 키를 가지고 이거를 디크립트 해. 이렇게 하드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웨어가 IO 컴프레션이 나서 인터럽트를 받았을 때는 이미 디크립션이 다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한 오버헤드를 줄였는데, 네, 그런 식으로 오버헤드를 줄였고,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건데, 시큐리티를 인크립션, 디크립션 했죠. 그럼 또 다른 유저 시나리오가 뭐냐면 해킹을 한다고 보세요. 해킹.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드 온리 파티션, 그러니까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 파티션들은 방법이 없죠. 지금 말씀드린 인크립션, 디크립션은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이에요. 두 개 파티션 있어요. 리드 온리하고 리드 라이터블 있잖아요. 리드 라이터블에는 인크립션이랑 디크립션을 해서 키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근데 시스템 영역, 리드 온리 이쪽은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할 것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라이트가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인테그리티 체계요. 내가 처음에 내가 원한 걸로 플래시를 했어요. 이미지를 구워놨어. 근데 어떤 애가 그 중에 어떤 특정 블락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치기를 딱 하면 해갖고 항상 어떤 PC로 점프하게 만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부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수님 휴대폰을 제가 가져가다가 그 몇 개 블락을 제가 바꿔치기 해서 플래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이죠. 그러면은 휴대폰을 딱 키면서 패스워드를 넣었어요. 그 순간에 그 코드, 리드 오니 파티션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가 어떤 바이러스 바이널 제가 씌운 걸로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읽어내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리드 온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그 베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리티는 이제 인테그리티 체크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썼던 데이터가 다시 읽었을 때 정말 똑같은지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디바이스 매퍼의 어떤 타겟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안드로이드 또 이걸 쓰고 있어요. 구조는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요 끝에다가 덧붙여요. 정보를. 어떤 정보냐면 해시값의 트리, 머클 트리라고 하는 어떤 해시들의 이런 트리를 만드는데, 하나의 해시 밸류는 0부터 시작해서 4K별로 해시 값을 뜬 그 해시 값들이에요. 그래서 4K의 해시, 두 번째 4K의 해시, 이런 해시 값들의 리스트가 쭉 끝까지 있을 때 이거를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미지 끝에다가 적어놔요. 그래서 플래시를 할 때는 원래 거 플러스 트리까지, 해시 밸류까지 같이 적어서 통째로 플래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부팅을 할 때 처음으로 이 디바이스 매퍼가 하는 거는 요 끝에 해시 테이블을 다시 읽어요. 읽고 실제 그런 다음에 캐시에 로드를 하는 상태에서 안드로이드가 부팅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읽기 시작할 거잖아요. 읽기 시작을 할 때 읽을 때마다 이 해시를 다시 읽은 새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해시를 찾은 다음에 원래 있는 트리에 있는 해시랑 비교를 해요. 이게 미스매치가 나면 이건 누가 바꾼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부팅을 순간에 바로 멈춰버려요. 디바이스 부팅을. 그래서 유저까지는 안 가고 간혹 가다 보면은 디바이스가 이런 메시지를 꺼내죠. 뭐 your device is corrupted 해서 뭐 부팅 안 된다. 이런 거는 대부분은 이런 리드 온리 쪽에 해시 미스매치가 나서, 쉬운 케이스는 플래시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제대로 플래시 안 한 경우에도 이게 되게 쉽게 나겠죠. 그리고 이 해시 값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제 해커가 중간에 바꿔치기 했을 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디바이스 매퍼의 DM 타겟, 그 전체 디스크에 대해서 한 건데, 이 피처는 이것도 똑같아요. 파일별 베리트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이 정말 안 바뀌었냐, 그게 보통은 패키지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인스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구글 서비스 서버에서 APK라고 하는 패키지 파일을 받아요.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거기 안에는 어떤 포맷에 따라 있겠지만 라이브러리 파일도 있고 어떤 뭐 앱 업데이트하는 파일도 있고 이런 모든 파일들이 거기 안에 패키지가 돼 있는데, 이 파일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떤 애들이 중간에 데이터를 바꿔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DM 메리트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앱을 설치를 했을 때는 뭔가 나쁜 짓을 하게끔 바꾸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 APK 파일 자체, 파일 단위로 베리티를 기능을 넣자.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 베리티 기능을 키게 되면 이제 그 원본에 똑같이 그 해시 트리를 파일 끝에다가 저장을 하고 어떤 데이터, 이 파일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그 해시랑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이게 온전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는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이제 IO로 에러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키지 관리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팀이랑 같이 일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래서 하나의 뉴 피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슈는 OTA 이슈입니다. OTA가 뭐냐면 무슨 약자죠? 네, 업데이트하는 건데 새로 이미지가 왔다고 뜨죠.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만한 패키지가 나올 텐데 그걸 다운로드한 다음에 어떻게 기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뉴 이미지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때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온리 파티션과 리드 라이트 파티션 있죠. 그럼 리드 온리는 중간에 쓰다가 실패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복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OTA를 하는 중간에 유저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쭉 쓰다가 중간에 파워가 나간다거나 그러면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완전히 돼버리기 때문에 유저들은 그냥 커스터머 그 센터에 그냥 리턴 요청을 해버려요. 보통은 심플하게. 그러면 구글은 항상 해피하게 새 거를 줘요. 그 팁입니다. 구글은 항상 리펀드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보내고 다시 받으면 돼요. 어쨌든 그런 케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은 쉬워요. 아까 똑같은 이슈예요. all or nothing이야. 새로 리드 온리 파티션을 올드 버전이 있고 지금 돌아가는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벽하게 전부 새로운 걸로 하던가 아니면 옛날 걸로 가던가. 그죠? 그게 이제 키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또 시작을 하죠. 영역을 두 개를 나눠요. 똑같이. 똑같은 파티션을 두 개씩 둬요. 두 세트로. 그래서 옛날 거를 여기다 일단 쓰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간에 똑같은 사이즈의 다른 공간에 새로 다운로드 받은 걸 여기다 쭉 쓰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떤 순간에는 한 개는 밸리드 하겠죠. 그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안드로이드에서 A/B 업데이트라고 해요. A 슬롯, B 슬롯에 A/B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그 스킴을 쓰는데 용량이 2배로 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근데 어쨌든 리드 온리 파티션은 지금 현재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A/B 업데이트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 리드 라이터블 파티션인 데이터 파티션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A에서 B로 시스템 파티션은 잘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안드로이드 P를 쓰던 유저가 PQ, Q를 쓰는데 업데이트를 했어요. Q로. 다 해서 딱 시스템 다 업데이트 돼갖고 첫 부팅을 했는데 애플리케이션도 막 업데이트 되기 시작하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요. 디바이스가.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옛날 버전 P로 돌아가게 됐어요. 시스템은. 근데 데이터는 이미 업데이트가 반 정도 된 상태여서 앱들은 옛날 버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특히나 P에서 Q 이런 큰 빅체인지가 점프가 있을 때는 돌아가는 시스템은 돌아갔지만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다 깨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만든 게 이 피처입니다. 체크 포인트 디세이블 피처인데 이거는 마운트 옵션을 그냥 따온 거예요. 뭐냐면 이때 이제 F2FS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리커버리를 통제하듯이 요때 시점에서 전체 파일 시스템의 스테터스를 여기에 프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기준은 마크를 해놓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가
끝났다는 시그널이 없는데 재부팅을 하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업데이트 된 거는 전부 다 무시하고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을 컨트롤하는 게 마운트 옵션에 체크 포인트 디세이블을 하게 되면 요 시점을 마크를 주는 거고, 이 업데이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다 일어났다고 하면 안드로이드가 체크 포인트 다시 이네이블 해라 라고 마운트 옵션을 줘서 리마운트를 하면은 요 공간이 다 순전하게 남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버전을 쓰게 되는 건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재부팅을 하거나 언마운트를 하면 그 동안에 썼던 것들 전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롤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를 집어넣어서 이제 AB 업데이트 OTA 이슈를 이걸로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토픽인데요. 컴프레션을 넣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파일별 컴프레션 기능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컴프레션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 디자인은 클러스터 단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을 컴프레션 하고 싶으면 플래그를 줘서 야 컴프레션 해. 그 캔디데이트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라이트가 0번부터 옵셋 0번부터 이렇게 쭉 시퀀셜 라이트, 가장 좋은 케이스로 시퀀셜 라이트를 했다고 쳤을 때 모든 데이터가 페이지 캐시에 있고 어떤 클러스터 단위가 설정이 됐으면, 지금 디폴트는 뭐 32K, 16K죠. 4개 블락. 4개 블락, 연속된 4개 블락이 페이지 캐시에 재수가 좋게 있었고, 4개를 라이트를 해서 할 때 컴프레션이 돼서 2개나 뭐 3개까지 된다. 그러면은 이걸 컴프레션을 해요. 그래서 4개를 3개로 컴프레션 한 다음에 3개 블락만 디스크에 쓰고, 그 다음에 다음 클러스터 4개도 다시 체크를 해보고 3개로 쓰고, 아니면은 컴프레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4개짜리로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로 쓰고, 그렇게 해서 컴프레션을 했는데, 디자인은 되게 쉽죠. 말하는 건 되게 쉬운데 이제 일단 구현상 어려움들이 많죠. 예를 들면 페이지 캐시에 4개를 잡아둬야 돼요. 4개의 더티 페이지 락을 잡아야 돼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컨선이었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라이트만 했으면 되는, 옛날에 컴프레션 안 했으면 두 번째만 하면 되고, 아니면은 갑자기 리드가 동시에 왔을 경우에는 얘가 락을 잡고 있으면 리드를 서비스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컨커런트하게 리드하는 랜덤 리드 케이스는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극명하잖아요.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지만 나쁜 점은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랜덤 리드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디컴프레션을 4개를 다 읽어서 원하는 4K를 얻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랜덤 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쥐약인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파일, 컴프레션을 해야 될 파일이 뭐냐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캔디데이스로 썼던 거는 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APK, 그냥 패키지 파일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write once, read most인데 랜덤 리드는 대부분 없고 시퀀셜 리드가 많은 케이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이슈가 스페이스를 줄이려고 컴프레션을 했는데 스페이스를 실제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기가 파일을 썼는데 컴프레션이 잘 돼서 500메가로 줄였어도 유저한테 500메가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죠. 하식스는 그죠. 썼는 데서 업데이트는 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500메가를 다 올려 보내주면 갑자기 업데이트를 중간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컴프레션을 못해서 뻥튀기가 돼야 되면 스페이스가 없어지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노 스페이스가 뜨는 케이스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공간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를 짱돌을 굴려본 결과 업데이트를 안 하는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컴프레스는 되게 잘 되고 시퀀셜하게 쫙 쓰고 컴프레션 잘 되고, 그렇지만 업데이트는 이제 안 할 거고, 그 케이스가 베스트죠. 그리고 시퀀셜 리드도 대부분 하면 좋고, 그게 요런 애들이에요. APK도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면 컴프레션 레이시 거의 한 30%까지 돼요. 엄청나거든요. 1기가를 라이트를 하면 700메가 정도로 줄어드니까 컴프레션 레이시는 엄청 크고,
그리고 SO 파일들, 라이브러리 파일들 또 라이트만 하고 리드만 하는 케이스. 에이펙스라고 하는 거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그 패키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아마 그 안드로이드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거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패턴만 보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케이스로 들어간 거고요. 오덱스랑 비덱스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다시 그 자바 컴파일 다시 하는 그런 류에 쓰는 파일들이고, 그걸 한번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삭제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유저가 알려줘야 돼요. 안드로이드가 야, 나 업데이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쟁여놨던 컴프레스 된 스페이스를 유저한테 줘도 돼. 나는 업데이트 안 할 거고 나중에 딜리트만 할 거야. 라고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게 이 피처를 넣은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패키지 매니저가 요런 애들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드를 넣어서 컴프레션이 되어 있으면 이제 리클램 해라. 스페이스를 다시 리클램 해라. 대신에 업데이트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같이 업데이트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음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이게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오피셜하게 지원을 요 파일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이거 외로도 충분히 컴프레스를 더 할 수 있죠. 더 추가로 캔디데이트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간 업데이트에 대한 스테빌리티 문제라든가 그런 테스트를 또 어떻게 더 할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요 가장 확실한 녀석들만 일단 컴프레션을 했고, 재미있는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성능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요. 리드를 하기 위해서 IO를 던진 다음에 IO, IRQ가 뜨고 인터럽이 뜨고 이제 쭉 올라왔는데, 아 이거 컴프레스 된 데이터니까 디컴프레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워크큐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워크 큐를 안 쓸 수 있게 슬립되는 펑션을 하나도 안 쓰면 돼요. 순수하게 그 컨텍스트, IRQ 컨텍스트에서 쭉 슬립 안 되는 컨텍스트가 안 일어나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드웨어를 쓰는 방법. 근데 디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못 쓰죠. 하드웨어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해결을 했는데, 그리고 베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디컴프레스 패스에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그걸 넣었어야 되죠. 하드웨어를 안 쓰고 컨텍스트 스위치 안 일어나게 거기서 그냥 다 실행할 수 있게, 좀 뭐 예를 들면 페이지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컨텍스트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빼고 뭐 이렇게 했죠. 슬리핑 할 수 있는 모든 펑션 다 뺐어요. 그 패스에서. 그런 다음에 순수하게 그 IO를 받으면 디컴프레스하는 라이브러리 호출해서 그냥 쭉 가게, 같은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이제 패치를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토픽들은 재밌는 토픽들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그 비헤이비어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디컴프레스를 할 때 또 다른 옵션이 또 있는데, 그 컴프레스 캐시라는 걸 또 집어넣는데, 그냥 캐시 레이어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파일별 페이지 캐시가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 캐시, 예전에 버퍼 캐시 개념인데, 저희는 이제 버퍼 캐시는 쓰지는 않지만 컴프레션 관련한 어떤 데이터들만 그 사이에 캐싱을 한번 더 넣어서 IO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그 디스크에 컴프레션 된 데이터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잠깐 올려놓으면, 이 케이스가 만약에 어떤 다른 리드를 하기 위한 뭐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로 사용이 되면 히시 나면 이제 IO 대신에 이걸로 해서 디컴프레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케이스의 목표는 랜덤 리드 성능을 개선하자, 그런 거예요. 캐싱이 많이 되어 있으면 IO를 안 해도 되고 바로 CPU에서 디컴프레스를 할 수 있으니까 랜덤 리드 성능이 좋아진다. 네. 예. 요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리드 온리 파티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뭘 했었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라이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 몇 개가 있어요. 뭐 SSA라든가 뭔가 GC를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SIT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분들. 리드 온리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런 파티션들을 안 줄여서 이제 작은 파티션까지 그러니까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줄여 나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완벽하지는 못하다. 시스템 파티션은 쉬워요. 몇 기가 사이즈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리드 온리 서포트는 에이펙스 같은 파일들이 있거든요. 에이펙스는 이제 유저 데이터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조그만 파일 패키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10메가, 뭐 5메가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라서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EXT4나 뭐 EROFS 정도가 지금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FFS가 갈 수 없는 이제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한 3, 4개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요 피처는 이제 한 작년쯤인가 이제 가비 컬렉션으로 이제 저희가 보기 시작한 게 좀 어느 텀이 있어요. GC를 얼만큼 잘해야 되는가, GC 때문에 프레멘테이션이 생기는데 그걸 얼만큼 잘 빼야 되는가. 그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그 차우유라는 애가 이제 요 새로운 피처를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원래 GC 알고리즘 두 개를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하나는 그리디고 다른 하나는 코스트 베네핏. 이거는 논문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아시는 심플한 내용들인데 이 친구가 거기에다가 약간 이제 그 에이징 개념을 조금 더 넣어서 코스트 베네핏만 가지고는 뭔가 정확하게 GC 빅팀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약간 그 수식을 바꿔서 요 피처를 넣었고요. 제가 자세히 알고리즘을 공부하지는 않고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요 패치 플러스 이제 코드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잡다한 마운트 옵션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이유가 있어서 넣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드든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마운트 옵션인데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블럭 얼로케이션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LFS 순수 로그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 형식으로 시퀀셜하게 쓰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것만 고집해서 이게 될 거냐가 이제 퀘션으로 들어왔어요. 성능을 봤을 때. 왜냐하면 더티가 엄청 많은 상황에서 로그 스트럭처 쓰게 되면 어쨌든 하나의 세그먼트를 새로 할당을 받으려면 엄청난 양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는데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디바이스가 당연히 이제 디바이스가 예전엔 느려서 이게 뭐 문제가 커졌을 수도 있지만 요새는 적어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두 번째로는 그래서 구멍에다가 옵설리 스페이스를 재활용하는 방식이 되면 사실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GC만 하는 것보다는 빈 공간에다가 재활용을 하면은 결국은 걔네들이 GC의 효과를 또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게 풀이 되면은 다시 하나의 풀 밸리드한 블락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구멍을 막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밸리드 블락 카운트가 줄어드는 평균적으로 줄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SSR을 썼고 SSI라는 어떤 모드가 들어가고 어댑티브 모드가 들어갔는데 그거랑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도 이제 추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SQLite 케이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F싱크를 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데이터를 딴 데다가 쓰게 되면 걔를 포인트하는 아이노드, 메타 정보를 똑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는 4개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2배인 4개의 노드 블락들을 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2배, 월스트 케이스 2배의 IO
양이 생기는데 성능상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 데이터에 원래 위치에 오버라이트를 옛날 방식대로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메타 업데이트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원래 데이터만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기 때문에 양은 반으로 줄이지만 그러니까 필수적인 데이터 가장 적게 쓰는 양이지만 랜덤 IO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게 트레이드오프이 발생을 하는데 네 개의 업데이트를 했을 때 하나는 랜덤 업데이트의 양은 1이라고 보면 다른 하나는 시퀀셜 라이트의 양이 2개. 뭐가 좋을까요?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SSD처럼 정말 빠른 결국 이거의 문제는 결국은 스토리지가 시퀀셜 라이트와 랜덤 라이트의 그 성능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차이 나서 시퀀셜이 진짜 빠르고 랜덤이 바보 같으면 이쪽이 나요. 시퀀셜에 2개를 파박 보내는 게 더 빠른데 반대로 이게 이렇게 갭이 이렇게 돼서 비슷한 요만큼 비슷한 상황이면 2배를 쓰는 게 오버헤드와 더 클 수가 있대요. 랜덤하게 빨리 쓰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SSD나 이런 하이엔드에서도 좀 나타나는 게 이렇게 써봤자 SSD에서는 캐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 레이턴시가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덤 라이트가 좋아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하다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하이엔드 디바이스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 SSD랑 비슷한 쪽으로. 그래서 시퀀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기가 이상, 뭐 1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 그 정도 나오고 거기 SLC 모드를 하게 되면은 더 빠른가? 뭐 그런 상태고 랜덤도 캐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는 이런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허용을 한다. 근데 옛날이랑 틀린 거는 다 하진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죠. 그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그래서 F싱크를 하는 그 케이스에 한해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되면 인플레이스를 하던가 아니면 DIO를 할 때 그거는 DIO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버퍼드 라이트처럼 LFS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DIO 할 때는 그냥 가게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제 허용을 한 상태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성능이 예전 갈수록 이제 옛날이랑 다른 팩터들이 생겨서 이런 모드들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모드는 또 블럭 얼로케이션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2가지를 더 넣었어요. 프래그멘트 세그먼트하고 블럭이라는 옵션이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항상 테스트를 할 때 궁금한 게 프래그멘티드 되었을 때 성능은 과연 무엇인가를 맨날 질문을 받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그럼 무슨 모델로 디바이스를 더티를 시켜야 되느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무슨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뭐가 그럼 또 벤치마크를 해야 되나 내 멋대로 막 랜덤하게 라이트를 이렇게 한 사람과 저렇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 성능도 다 다르고 그때 시퀀셜 라이트를 하는 게 맞는지 랜덤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 옵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단위로 랜덤하게 막 세그먼트를 얼로케이션 할 거냐 아니면은 블럭 단위로 4K 블럭 단위로 정말 풀 랜덤을 만들 거냐 2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요거를 돌리면 그냥 처음에 뭐 시퀀셜하게 쭉 쓰든 뭘 하든 블럭 얼로케이션이 그냥 랜덤하게 막 생기고 딜리트하면은 더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서 이제 테스트 용도로 하게끔 그런 옵션들을 넣고요. 이게 이제 블럭 얼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2번째는 얼록 모드라고 하는 게 또 넣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그먼트 그 큰 유닛을 어떤 순서대로 할당을 받을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은 방금 전에 할당받은 것 그 다음 녀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로컬리티가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어떤 이런 피처를 생각하고 있어요. 스토리지는 결국 플래시 메모리는 결국 스피드가 다른 리전들이 생길 거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SLC를 쓰는 공간이 있을 거고
이제 호스트가 SLC 공간을 자유롭게 액세스를 하는 방향으로 API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UFS 같은 경우에는 스펙으로 라이트 부스터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 어떤 데이터를 SLC에 쓰고 싶으면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 SLC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SLC든 TLC든 이런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를 호스트가 이제 어웨어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스토리지 티어링이 되는 거죠. 빠른 SLC, 느린 TLC, 엄청 느린 QLC, 나중에는 네트워크 블락 디바이스. 그러면 여러 개의 다른 스피드를 가진 스토리지를 FTPS가 하나로 묶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다가 데이터를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위해서 이걸 넣은 거는 이제 SLC랑 TLC 두 티어를 봤을 때 SLC는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앞에 영역만 SLC를 쓰고 싶어 라고 정책을 만들 수 있죠. 가장 심플하게 스페이스를 나눈다면. 그래서 이 리유즈라는 옵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그먼트, 프리 세그먼트를 얻을 때는 항상 0번부터 할당을 하자. 그럼 다른 얘기는 뭐냐면 SLC를 항상 앞부분에만 쓰려고 노력을 하면 이 얼로케이션을 쓰면 가장 새로 얼로케이션 되는 거는 다 SLC를 쓰겠죠. 그러다가 GC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있던 부분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코드가 생기게 되면 GC 알고리즘 바꿔야 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앞부분만 항상 비워주고 이 얼로케이션으로 0에서부터만 할당을 받으면 항상 SLC, 빠른 스토리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옵션을 넣었고요. 또 다른 유즈 케이스는 또 로우 엔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4기가나 이런 조그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걔네들은 디스카드가 생명이거든요. 디스카드 커맨드가.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만 이렇게 최대한 쓰다 보면 뒤에 터치가 안 되는 블락들이 생기게 되고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들이 생기게 되면 걔네들은 사실은 디바이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도 안 쓴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GC를 할 때 훨씬 효과가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로우엔드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리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컴프레션 하는 패스에서 워크큐 없애려고 했을 때 문제점 하나는 IRQ, 소프트 IRQ 컨텍스트에서 디컴프레션을 하면은 하기 위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밖으로 다 뺐다고 했는데 그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미리 IO를 던지기 전에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죠. 하고 IO가 끝나고 디컴프레션이 다 끝나면 그 메모리를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잡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모리 풋프린트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하이엔드는 괜찮은데 로우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메모리 프레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모드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로우 메모리 쪽의 디바이스면 요 마운트 옵션을 키면 예전처럼 메모리 프레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처럼 이제 워크큐를 써서 그런 메모리 문제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컴프레션을 안 써도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엔드는 컴프레션을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메모리 프레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되면 워크큐를 써서 어쨌든 성능의 페널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F싱크 모드 같은 경우는 F싱크를 할 때 참 많은 고민들을 해요. 왜냐하면 F싱크라는 거는 IO를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거는 대부분 중요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안드로이드가 정말 중요한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파워 컷을 해도 살려야 되는 거고 개런티를 해야 되고 디스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할 때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유스 케이스가 뭐 애토믹 라이트라고 애토믹 파일이라는 그 자바 API를 뚫어놨어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그 API를 뚫으면 위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애토믹이야. 근데 밑에 임플멘테이션은 저널링을 하든 뭐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F싱크가 중요하고, 그럼 나중에 FTFS 애토믹 라이트로 바꿔치면은 이제 그것도 계획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류라든가 아니면은 SQLite에 여전히 라이더 헤드 로깅 같은 경우에도 쓰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는 F싱크가 매우 자주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해서, 그래서 F싱크 모드 중에 이제 여러 개를 넣은 중에 이제 파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식스만 되게끔 구현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제한을 제공을 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디렉토리 엔트리 같은 경우에 막 파일이 지워진 거에 대해서 F싱크를 했을 때 그럼 얘를 꼭 살려야 되냐? 그럼 파식스는 안 살려도 되는데 어떤 특정 케이스 뭐 리네임을 했다거나 이런 거의 케이스에서 ext4는 옛날에 살렸는데 왜 너네는 안 살리니? 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와서 이 모드를 추가를 했어요. 스트릭트 모드를 하게 되면 좀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주게 했어. 구현을 했고, 뭐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베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파식스에서 이제 싱크 캐시를 제거했다라는 건데, 싱크 캐시가 뭐냐면 파일 시스템이 라이트를 해서 IO가 컴플레션이 나는 데까지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안에 데이터가 캐싱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SRAM에.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IO가 끝났어. 그래서 유저한테 이거 무조건 퍼시스트 해. 그렇게 했는데 디스크의 SRAM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파워가 로스가 되면서 이제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보내고 컴플리션 되기 전에 요거는 디스크에 있는 캐시를 플러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커맨드를 또 날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싱크 캐시라는 커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고 라이트 커맨드를 내리고 싱크 캐시를 하면 캐시된 것까지 다 플러시해. 무조건 살려야 돼. 요런 커맨드인데 그게 FTL 특히 그 디바이스 단에서는 오버헤드가 커요. 엄청 커요. 싱크 캐시를 한다는 거는 SRAM을 비우는 것도 있지만 그 SRAM을 비움과 동시에 FTL이라든가 그런 각종 매핑 테이블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한 번 할 때마다 한 2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더 써야 되고, 이런 싱크 캐시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메타 데이터를 쓰는 오버헤드가 너무 많이 커져요. 너무 많이 커지면서 라이프 타임을 엄청 갉아먹거나 양이 적어도 이게 너무 많이 생기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메타 데이터 라이트 하는 것 때문에 디바이스가 죽은 케이스도 생겼어요. 그건 당연히 펌웨어 디자인 문제겠지만 어떤 특정 벤더에서는 그걸 계산을 잘못해서 디바이스가 완전히 죽는 케이스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싱크 캐시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능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이엔드 SSD 이런 케이스는 캐싱을 많이 해요. 엄청 크게 캐싱을 하는데 지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SRAM 해봐야 뭐 몇백 K 킬로바이트 수준이고, 그리고 F싱크라고 했을 때 F싱크를 하고 SRAM에 살아있는 동안에 파워가 갑자기 나가갖고 나간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F싱크를 해서 리턴을 해서 유저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파워가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 몇 밀리세컨드 단위의 그 짧은 시간 안에 파워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유저가 F싱크 이후에 얼마나 뭘 더 했느냐를 생각하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F싱크가 페일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파워가 나갔을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왜 이거를 플러시를 해야 되나, 그 F싱크 케이스만 대해서는. 다른 케이스는 싱크 캐시를 해야 돼요. 파일 시스템 컨시스턴시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특수한 케이스, F싱크 이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말자. 일단 하지 말아보자. 그래서 노베리어라는 옵션을 넣고 싱크 캐시를 커맨드를 안 날리고 그냥 IO 컴프레션만 기다려서 끝난다. 그렇게 했을 때 유저는 당연히 써주기를 기다렸지만 파워 컷이 정말 언제 나느냐, 몇 밀리세컨드 이내에 나느냐, 정말 났어도 F싱크가 성공했다고 개런티를, F싱크가 페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로직으로 해서 실제 디바이스에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디폴트는 노베리어, F싱크의 노베리어 쓴다.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빠르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아까 이제 또 GC 성능을 가비지 컬렉션 성능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인데,
가비지 컬렉션을 잘 해놓고 프리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좋죠. 디포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옛날에 디스크 조각모음 하듯이. 근데 여기서 질문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유저가 아이들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때 더 하면 안 되나?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안드로이드에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들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들 메인터넌스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는 기존에는 뭐 첫 번째 버전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요. 그 서비스가. 여러분 주무실 때 일어나요. 일어나면 디바이스가 딱 돌아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뭐 디바이스가 차징을 하고 있느냐. 배터리가 얼마냐. 뭐 진짜 아이들 하냐. 유저가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API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딱 일어나면 3시에 딱 일어나서 이런 거 해서 이제 코드상 보면 아이들이야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때 왜 지시를 안 하냐는 거죠. 그죠? 원래는. 그래서 원래 그때는 디스카드 디스카드를 내려보내는 일들을 했었어요. EXT4 시절에. 그래서 FS 트림이라고 전체 디스크를 스캔을 쭉 하면서 구멍난 애들의 디스카드를 쭉 날리는 거를 요때 했어요. 한 2분 몇 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왜 했냐면 EXT4의 선천적인 문제는 디스카드가 실제 유저의 IO에 영향을 끼쳐요. 디스카드가 느리면 예를 들면 파일을 하나 지웠어요. EXT4에서. 그럼 디스카드 할 공간들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디스카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걔 때문에 다른 거를 다 블락킹해요. 그래서 다른 IO 오퍼레이션이 쭉 늘어가고 어떨 때는 딜리트 하는데 뭐 몇 초씩 걸리고 이런 리포트 때문에 이거 컴플레인 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얘네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XT4에서는 디스카드 옵션을 껐어요. 런타임 디스카드를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안 내려보내죠.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스캔을 쫙 해서 디스카드를 내려보내는 걸로 했어요. 그게 EXT4 메인테너가 제안을 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또 결국 문제죠. 이거 뭐 런타임에 그럼 쭉 쓰면은 디스카드 없이 완전히 계속 GC가 일어날 거고 디바이스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그래서 FTFS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런타임 디스카드를 했을 때 다른 IO에 바틀렉을 주지 말자. 그래서 이제 FTF에서 첫 번째로 한 게 디스카드 스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EXT4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없어졌고, 이제 그 새벽 3시에 왜 FS 스트림을 했느냐에 대한 백그라운드고요. 그리고 했을 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FS 스트림은 잘 안 해도 돼요. 이제 런타임에 우리는 그 디스카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또 그 소중한 시간에 왜 그냥 그것만 하냐. GC를 하자. FTFS에. 근데 FTFS에 GC를 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현재는 FTFS의 GC는 두 가지 방법이죠.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포그라운드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백그라운드는 스레드가 하나 돌아서 웨이팅을 하면서 하는데 이놈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서스펜드 됐을 때 돌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이 서스펜드 되면 그 스레드도 서스펜드 되거든요. 프리즈가 돼서 그러면 그 아이들링을 진짜로 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 유저가 뭘 하고 있는 화면이 켜져 있는 화면이 꺼진다는 얘기는 서스펜드로 거의 바로 혹은 들어갈 확률이 되게 커져요. 근데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저가 뭘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백그라운드 GC도 잘 안 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GC가 제대로 돌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그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FS의 GC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 API를 시스FS로 만든 게 GC 얼전트라는 시스FS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을 딱 쓰면 그냥 풀 스피드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GC만 100% 스피드로 쭉 해버려요. 쭉 하면은 웃긴 거는 빨라요. 생각보다. 이만큼 더티된 상황에서도 이게 뭐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루 3시부터 1시간 동안만 돌려도 사실은 이게 커버가 되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새벽 3시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이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놓고 잤어요. 그냥, 그죠? 디바이스 그냥 놓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무슨 배터리가 뭐 40% 광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불평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배터리가 어디 갔냐. 가만 놓고 잤는데.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게 이 서비스가 GC를 무지막지하게 해서 배터리를 쫙 소모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조건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비스는 디바이스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배터리면 뭐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차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차징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80% 이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추가를 했더니 배터리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럼 거꾸로는 GC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고 돌아오면 이 GC가 정말 맞느냐, 언제를 해야 되냐로 질문을 해서 올해 드디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 서비스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쳤어요.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하는 게 정말 말이 되냐. 그 대신에 안드로이드에는 맨델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비스의 그 껍데기만 잘 만들어 놓고 디바이스에 집어넣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을 서버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잘 만들면 되죠. 디바이스에 돌아가는. 왜냐면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되니까. 서버에서 그냥 언제든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키포인트고. 그러면 여기서 바꿔야 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물론 차징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디자인은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요. 이제 서비스는 새벽 3시가 아니라 1시간 지금 일어난 다음에 다음 1시간에 일어나고 다 1시에 일어나고 그거 일어났을 때 뭐 하냐 그 전에 라이트를 얼만큼 했는지 유저가 정말 데이터를 얼만큼 썼는지 그거를 이렇게 킵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요. 쭉 하다가 그러면 요 시점에는 그 지난 한 20시간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유저가 얼만큼 라이트를 만들었느냐 1기가를 만들었느냐 2기가를 만들었느냐를 보고 앞으로 1시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기가 정도 만드네? 그러면 앞으로 1시간 2기가가 필요하니 GC를 한 2기가 정도 확보해 놓자.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고 그러면은 서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다른 파라미터들이 필요하죠. 이거 1시간은 오케이 그러면 된 건데 그럼 이때 당시에 단순히 24시간의 라이트 양만 보냐 그건 아니고 배터리도 보고 똑같이 그 다음에 차징을 하는 것도 보고 이제는 스토리지의 라이프 타임도 보고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애한테 GC를 더 시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FTFS의 프레멘티드 상황도 봐요. 현재 얼만큼 더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더티 레이시오라고 하는 매트릭을 만들자면 이거죠. 더티한 더티한 세그먼트의 개수 나누기 더티한 개수 더하기 프리 세그먼트의 개수 그럼 퍼센트가 나오죠. 그 퍼센트가 100%라면은 다 더티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실제로 밸리드한 공간 빼고 남아있는 전체 LBA 영역들이 전부 다 더티일 때는 100% 90%면은 10개 중에 9개는 더티 세그먼트고 쭉 들어서 1이면은 0이면은 다 프리한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을 여기에 집어넣고 스레시홀드를 서버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 예를 들면 서버에서 야 80% 이상 되지 않게 넣어. 그러면은 얘는 그 스레시홀드보다 디바이스가 많은 더티 레벨이 높은 더티 레벨이면 GC를 할 필요 없어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C를 트리거하는 어떤 스레시홀드 값은 서버에서 보내주고 일을 하는 거는 베이스라인은 1시간 간격으로 이제 보고 좀 약간의 어떤 그 AI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 그렇게 지금 넣었어요. 지금 넣고 그거와 별개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뭐냐면 정말 유저들은 더티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가
질문이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런 더티한 상황이 정말 있느냐. 두 번째는 그게 정말 성능에 영향을 끼치느냐. 아무리 백날 벤치마크를 돌려도 당연히 답은 나와요. 떨어지는 거는. 근데 실제로 유저가 얼만큼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컴플레인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 답하기가 힘든데 그거는 필드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동안에 작업한 거는 디바이스의 어떤 이런 더티한 상황, 애프터 FS의 이런 더티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보들을 서버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그거를 매달 이제 이런 그래프로 차트로 보여주면서 현재 더티 레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트릭이 100%짜리가 몇 개의 디바이스가 리포트하고 90%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나눠보면 재미있는 거는 90% 이상짜리가 있어요. 디바이스들이. 그 얘기는 이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튜닝을 더 강하게 넣어야 되는 거죠. 더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데이터를 보고 튜닝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 더티 레이시오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 관점에서는 성능도 웃긴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매트릭이죠. 부팅 타임하고 앱 론치 타임. 그래서 앱 론치 타임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뭐 아주 러프하게지만 어떤 그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GC를 많이 한 애와 그러니까 심플한 거는 디바이스 쿨이 실제 유저는 아니고 그 테스팅하는 보통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몇백 대의 디바이스를 구글러들한테 다 나눠줘요. 서버라고 그리고 최신 버전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버그가 있으면 리포트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덕푸딩을 하는 덕푸딩이 기본적인 테스트인데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서 이제 앱 론치 타임이 얼마나 이렇게 되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계속 보면서 이제 그 서버 단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GC를 언제 하는 그 컨디션을 지금 컨트롤하고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너한 건데 저희가 체크포인트라는 거는 애프터 FS의 전체 파일 시스템의 어떤 컨시스턴트한 스테이트를 점을 딱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다 플러시하고 A/B 업데이트처럼 이제 요 조건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체크 포인트인데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프라이어티 인버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 퍼포먼스 팀은 항상 보는 게 IO의 프라이어티가 어디에 있느냐, 트레드의 프라이어티가 어디 있고, 컨텍스트가 어떻게 스위칭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앱, 우리의 탑 프라이어티 카메라 앱은 런치를 할 때부터 지지직 하면은 바로 클랩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뭘 하느냐? 리얼타임 스레드 몇 개가 돌기 시작해요. 처음에 쭉 돌고 메모리 리클랩 엄청 하고 이만큼을 쟁여두고 CMA를 하고 컨티뉴스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알로케이션 페일이 났다. 그러면 카메라 앱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난리가 나서 CMA 알로케이션이 100% 개런티가 되는 뭐 GCMA 뭐 나중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런 류의 일들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RT 스레드는 코어가 8개라고 그러죠. B코어 2개는 RT 스레드 무조건 줘요. 나머지는 CPU 0에 줘요. 0이라는 거는 리얼 코어. 제일 늦게 도는 애한테는 한테 전부 다 줘요. 나머지는. 그래서 포그라운드 앱 같은 경우에는 미들 코어나 B코어. 그래서 RT는 B코어. 그래서 우선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소프트 IRQ, 스토리지의 IO 컴플리션 그거는 CPU 0이에요. 리얼 코어예요. 딱 뜨면 언제 뜰지도 몰라요. 그래서 CPU 제로에서 컨텐션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올리자고 얘기를 해도 못 올려요. 지금 현재는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의 RT 스레드가 무조건 돌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딜레이가 되거나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딜레이 시키면 그럼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안드로이드에서 퍼포먼스는 프라이어티를 준다고. 포그라운드 앱과 백그라운드 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포그라운드 앱에는
CPU 빅코어를 높은 코어를 좀 더 줘야 되죠. 뭐 백그라운드보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CPU 셋이나 이런 C 그룹을 이제 써요. 저희는. 그래서 C 그룹을 쓰는데 우리 이제 스토리지니까 블럭 CG를 쓰는데 블럭 CG를 쓸 때 뭔가 뭐 IO 스케줄러에 IO 프라이어티도 조정해야 되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을 했는데 결국 폴그라운드의 IO 프라이어티를 높여주고 백그라운드에는 낮춰주고 그거를 IO 스케줄러가 어웨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프라이어티 인버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폴그라운드로 잘 백그라운드에서 어쩌다가 체크 포인트를 했어야 됐어요. 백그라운드에서. 근데 포그라운드는 프라이어티가 높은데 이 체크 포인트가 기다리는 거를 끝나기를 기다려 갖고 얘가 블락킹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체크 포인트가 포그라운드의 IO를 막는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막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한 게 체크 포인트 프로세스 체크 포인트를 스레드로 뺐어요. 빼고 항상 탑 프라이어티로 높은 프라이어티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돌아가지 않게 항상 하이 프라이어티로 체크 포인트는 끝내게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상태에서 체크 포인트 머지가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거 이게 스레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딜레이가 생겨서 체크 포인트가 약간 늘어지면은 두 개의 체크 포인트 리퀘스트가 한 번에 동시에 그 두 개의 체크 포인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런 케이스는 이제 리던턴트 하니까 그거를 중간에 하나를 두 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류의 예전에는 못 하는 건데 이제 스레드로 바꾸니까 그런 현상들이 보여서 그렇게 머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체크 포인트를 하나로 머지를 중간에 아무 오퍼레이션이 없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피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프라이어티 문제들 그런 것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나중 피처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는 BFQ가 디폴트인데 거기에 블럭 C 그룹 1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블럭 C 그룹 2에 MCG에 뭐 이런 C 그룹 류를 다 이네이블 하면서 스케줄러를 MQ 데드라인으로 바꾸고 뭐 디스크에다가 이제 IO 프라이어티 힌트까지 줘서 토탈로 뭔가 프라이어티를 조절해 보자 뭐 이런 류의 일들도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문제는 블럭 C 그룹을 V1에서 2로 바꿀 때 퍼포먼스 드랍이 생겨서 거기서 지금 블락킹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재밌는 이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 거는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약간 테스팅 관련된 거예요. 그 어떤 두 개 피처, 폴트 인젝션하고 셧다운 피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웨이 뭐 혹은 테스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넣은 피처고 쉽게 말씀드리면 폴트 인젝션은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오퍼레이션별로 어떤 오퍼레이션에 폴트를 인위적으로 넣을 거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페일리어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얼로케이션 뭘 잘못하는 것도 페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IOCTL을 딱 보내면 파일 시스템에서 오퍼레이션을 더 이상 안 해요. 다 막고 그 시점에서 다 막고 더 이상 IO를 보내지 않고 대신에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해서 다시 마운트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기능만 할 수 있게 그럼 이 두 가지를 뭘 할 수 있느냐면 제가 늘 하고 있는 테스트인데 FS 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 툴이 있어요. 그거는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하거든요. 크리에이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FS 스트레스를 돌려요. 돌리는데 폴트 인젝션을 켜요. 그래서 랜덤하게 켜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커맨드가 어떤 펑션이 페일할지를 랜덤하게 결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넣어요. 에러를. 런타임에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쭉 하고 있는데 막 넣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셧다운을 이렇게 딱 던져버려요. FTPS에. 셧다운을 IOCT를 딱 보내면 이 시점에 다 멈추는데 그러면은 뭘 체크할 수 있냐면 그 시점에 예를 들면 체크 포인트를 하는 중간에 멈춰버리면 예전 체크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F싱크를 하다가 셧다운을 딱 했을 때 돌아가면 이 F싱크 했던 데이터들이 살아나는지 그러한 류의 테스트를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에 에러 핸들링을 잘하는 것과
파워가 나갔을 때 얼마나 리커버리를 잘하는가 그런 두 가지 테스트를 이걸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테스트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근데 UFS라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가장 흔한 스토리지예요. 디바이스에서 폰에서 쓰는 뭐 애플은 NVMe 같은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즈 된 게 있지만 픽셀이나 어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은 UFS라는 거를 하이엔드, 미들 이상은 쓰는데 이 UFS도 여러 개의 피처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 부스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파일 시스템 혹은 호스트가 나는 이거는 SLC에 쓰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리서치라든가 뭐 이쪽에 성능을 재고 싶을 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런 피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측정을 할 때는 이런 피처들 같은 경우에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NVMe 쪽으로 가게 되면 네임스페이스 가지고 이제 또 컨트롤 할 수 있겠죠. 뭐 SLC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존드 디바이스 서포트를 얘기를 하는데 요새 최근에 많은 회자가 되고 있죠. 뭐 리눅스 커뮤니티도 그렇고 NVMe SSD에서도 존드 디바이스를 서포트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은 사실은 FTPS가 안 쓰이죠. 안 쓰이고 안 쓰이는 대신에 그쪽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호스트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죠. 그래서 분산 시스템까지 다 만드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존드 뭐 NVMe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새로운 어떤 재미있는 장난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거기서 했을 때 장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은 모바일에서도 왜 안 쓰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F2F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존드 디바이스가 디폴트로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GNS 디바이스를 F2FS에서 돌려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왜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모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존드 디바이스 서포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가비지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에서 하던 거를 호스트에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는 호스트가 QoS를 보장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베네핏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랜덤 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좀 재미있는 현상은 가장 중요한 IO가 뭐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어떤 많은 벤더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시퀀셜 라이트, 시퀀셜 리드, 랜덤 리드, 랜덤 라이트 빠르면 된다. 죠. 동일하게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요새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유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크로드가 뭐냐를 봤을 때는 라이트보다는 리드예요. 그것도 스몰 청크 리드예요.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는 여기서 랜덤 리드 아예 없어요. 밴드위스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레이턴시를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게 존드 디바이스예요. 왜냐하면 존드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매핑의 그래뉴러티가 커지죠. 옛날에 블럭 매핑으로 가게 되면 모든 매핑이 SRAM에 다 올라가요. 근데 현재 레거시는 페이지 매핑이죠. 그래서 온디맨드로 리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 리드에 대한 레이턴시가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존드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 그 워크로드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팅 타임 또 리드예요. 앱 론치 타임 리드예요. 청크 사이즈 조금해요. 이렇게 다다다닥 리드하는 케이스에서 그만큼 빠르면 바로 성능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랜덤 리드가 중요하고 그런 환경에서 이 존드 디바이스가 중요하다. 대신에 근데 존드 디바이스에서 적용을 했을 때 항상 질문하는 게 호스트에서 가비지 컬렉션을 하다가 뭐 길어지고 이런 컨선이 있는데 라이트예요. 그거는 라이트는 리드보다는 프라이트가 떨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라이트의 맥시멈 레이턴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why not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하이 밴드위스의 라이트를 요구하진 않아요. 빨라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버퍼드 라이트면 백그라운드에서 플러시가 돼서 라이트를 막 하고 있는 상태면 굳이 왜 그게 빨리 끝나는지 늦게 끝나는지 의미가 없죠. 어느 정도 지금 워낙 빠르니까 800MB per second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어느 정도 약간 700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800에서 700 나와도 상관없으니 그 대신에 롱 레이턴시만 막으면 돼요. 롱 레이턴시만 막는 거는 호스트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다 처리할 수 있다.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 그 롱 레이턴시를 막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소스가 작기 때문이죠. SRAM이 조그만데 GC를 빨리 할 수 없으니 늘어지거나 어떨 때는 뭐 인터리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호스트에서 GC를 하게 되면은 D램을 엄청나죠. 8기가, 12기가 D램에 데이터를 조금만 쟁여놔도 그거를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머지를 시키거나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호스트가 디바이스보다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게 더 낫고 그리고 핫콜드 세퍼레이션도 파일 시스템이 하는 게 당연히 낫죠. 디바이스가 할 필요 없어요.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디스카드를 더 내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정보는 파일 시스템이 들고 있으니까 파일 시스템이 그러한 GC 이피션치는 더 높고 그렇지만 다만 마지막 하나는 있어요. 빅팀을 선정을 한 다음에 옮기는 스피드는 파일 시스템보다는 디바이스가 빠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FTFS가 GC를 하려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D램에 올린 다음에 그거를 더티 시킨 다음에 다시 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D램의 데이터를 싣고 다시 UFS에 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레이턴시가 생겨요. 10% 이상 생겨요. 근데 호스트가 야 여기서 여기 옮기는 작업이니까 디바이스 네가 해줄래? 라고 하면 사실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디바이스 단에서 바로 내려가죠. 호스트에 리드를 할 필요 없죠. 라이트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지금 카피 오프로드라고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계속 의논이 되고 있는 피처예요. 그래서 존드 디바이스를 하게 되고 가비지 컬렉션은 파일 시스템이 결정하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디바이스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